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크리스찬들이 동성애라는 행위 또는 동성애를 하시는 분 자꾸 이렇게 행위자 또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법학자다 보니까 뭐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크리스찬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걸 제도화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 문제를 내세워서 결국 성취하는 게 뭐냐 그러면 위축시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류의 인권선언에 포함된 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위축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할 때 위축돼 갖고 신경을 쓴다. 벌써 침해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자유를 잘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위축돼도 돼.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는 위축시켜도 되냐면 혐오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약자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럴 때는 위축시켜도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시켜도 된다는 얘기는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그 질병입니까? 그럼 아니죠. 근데 도킨스 박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자예요 이제. 미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더 화끈하게 미쳤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 저는 공인된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제가 치료를 받아야 치료 안 받아도 돼요 지금은.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세속 대학인 세큘러한 우리 울산대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는데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돼갖고 신학교에서 오히려 신학교가 훨씬 더 세큘러해. 그럼 어디 가서 잡을 잡으실 거예요? 전 그게 더 궁금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가끔 신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기가 찬 게 저는 우리 대학에서 안 잘려요. 왜냐면 뭐 그냥 기독교인이 환자다 이렇게 욕을 먹을 줄 몰라도 안 잘려요. 근데 이제 교회가 없어지면 어디서 일하고 키워낸 제자들은 어디 가서 일할 거예요? 뭐 조선노동당에서? 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교육에 무슨 영향을 끼치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도대체 뭣담시 이러냐. 그러니까 결국은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 해서 법으로 만들었더니 승리라는 거죠. 교회가 싹 쓰러졌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 사상과 그 사상의 흐름은 뭐고 이런 거를 오늘 총정리해드리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를 섭외한 거 맞죠? 네. 예. 그래서 잘 오셨어요. 근데 꼭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잘 오셨어요 그러는데 진짜로 잘 왔습니다. 총정리를 해드릴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올 때 부탁을 받은 게 뭐냐면 최대한 쉽게 해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달려보죠. 그러면 제가 하이데거에서 출발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 똑똑하니까 잘 알죠 이분.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이제 이 하이데거가 했던 얘기 중에 인간의 본질이란 없다. 그러니까 왕년에 제가 그 불교에 몸담았을 때 하이데거를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자인이나 이런 개념들이 불교 철학하고 잘 통해요. 근데 뭐 그거 설명하면 또 저처럼 산재를 당해요. 그래서 머리가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설명 안 할 거고 인간의 본질이 없다. 그럼 뭔데? 넌 뭔데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이제 회심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이 실존적 불안이에요. 그리고 뭔가 절대 진리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고 다 상대적인 거고 뭐 이런 식의 사유들을 내가 좋아했어요. 상대적인 것들을. 그래서 제 석사 논문이 뭐냐면 상대주의 양심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도 상대적인 거 다 상대적인 거 좋아한다. 그리고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랬는데 뭐에 딱 부딪히냐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예를 들죠. 뭐냐면 우리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나이 드신 여자분이 거동이 좀 불편해요. 근데 신호가 빨리 바뀌어가지고 중간쯤에서 못 건너는데 차들이 막 빵빵거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1번 가서 도와드려. 그래서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길을 건너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예요? 이때 날치기 하기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가서 백 탁 들고 튀면은 못 잡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번 행위와 2번 행위 중에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왜? Why?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철학적으로 두 가지 행위가 규범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 논증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자기 확인의 행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아 여기 스파이도 있나? 아 크리스찬 맞죠? 그러면 크리스찬의 직관으로 도덕적 직관으로 논증할 필요 없이 1번이잖아 우리는. 왜? Why? 왜 1번 해야 되는데? 어? 아 그러니까 그 십계명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데올로기에 오염이 됐네. 좀 이따 이제 그 얘기 나올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뭐예요?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화신이네. 이런 걸 퍼뜨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황당하잖아. 날치기 하는 거나 돕는 거나 철학적으로 논증 불가능하다니까? 왜 가치적으로 규범 판단을 달리 해야 되는지. 아 그러면 논증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이 불안이었어요. 불안. 그러니까 여러분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신이 나오든지 구미호가 나오든지. 근데 불안은 대상이 없는 거야. 그냥 불안해. 그러니까 실존적 불안이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야 되잖아. 아침에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오늘도 학교 와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실존하는 인간은 항상 불안하다니까? 왜? 도대체 왜 불안해? 그러니까 제가 회심 전에 계속 제 자신에게 물었던 거예요. 출가는 왜 했어요?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알아보자. 그랬더니 출가했더니 더 헷갈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하이데거 박사님이 이걸 말씀하시대. 근데 이게 섬뜩해. 운하임리히 하대. 이게 뭐냐면 섬찟한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실존을 하면은 늘 불안한데 섬찟해. 근데 불안은 우울을 동반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봐봐. 다 우울해. 여기도 표정 우울해? 그러니까 다 우울해. 오늘도 제가 저희 대학에서 강의했는데 4학년 강의인데 애들이 우울해. 일자리가 없대. 몇 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래도 좋고 나쁜 걸 따질 상황이 아니야. 일자리가 없어. 그럼 뭔데 이게? 그럼 우울해.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회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 게 뭐냐면 이 불안의 본질이 뭘까? 그랬는데 이해가 딱 된 거야. 뭐가 이해가 되냐면 루터를 공부하다가 루터가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루터가 터지거든요.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게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같은 얘기인데 증상은 같은데 처방이 달라. 한쪽은 뭐야? 일로 하이데거 이후로 가는 거고 이 앞에도 있었어요. 이 앞에도. 이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종교개혁의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이게.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 뭐냐? 근데 원래 안페이툰겐이라는 건 법률 용어예요. 이것도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심한 뒤에 깨달은 게 뭐냐면 길은 두 개밖에 없구나.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락강이니 뭐니 락강이 먹는 거 아닙니다. 닭광의 동생이 락강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락강이
한 얘기가 되게 맞는 얘기야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다 헛개비야. 근데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주인공이고 이렇게 생각해. 근데 다 헛개비인데 그럼 뭔데 그럼? 두 길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는 길. 또 하나는 뭘까요? 창세기에 나오잖아. 3장에. 뱀의 길. 뱀이다. 그럼 걔를 퇴치해야지. 근데 걔를 따라가는 길. 이 두 길밖에 없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인류가 미치냐면 제대로 미치냐면 요거 두 개가 잘 융합되거나 합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이 아니라 미친 거죠. 그게 제대로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저랑 같이 제대로 미쳐보자. 그러니까 길은 두 개밖에 없더라.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어떤 흐름을 또 제가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돼보자. 이게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번 돼보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러시아 출신 아나키스트 미하일 바쿤이라는 자가 있는데 기독교를 아주 혐오 정도가 아니라 증오를 하죠. 그래서 아주 기독교는 아주 최악의 종교고 아주 지긋지긋하고 이거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 숨도 쉬지 않을 것 같이 기독교부터 박살내야 되는. 근데 보면은 흐름이 있어요. 비슷해. 논조가 다 비슷해. 그러니까 꼭 기독교가 문제야.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포이어바흐도. 그러니까 결국은 왕좌를 뺏겼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거를 자청해서 모든 게 망했다. 그럼 네가 그 소외감, 불안 이런 거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본질적인 불안감과 우울감,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했던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런 거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쫓겨난 데서 시작됐다.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뒤로. 그래서 이걸 요즘 제가 빵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빵꾸 이론. 뭐가 빵꾸가 났냐? 여기 가슴에 빵꾸가 하나 생겼다. 빵꾸 이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빵꾸를 메워보고 싶어. 그러니까 빵꾸를 메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에 가서 뻘짓을 해. 그러니까 빠찡꼴을 한다든지 그러면 빵꾸가 더 생겨. 이제 가슴에만 빵꾸가 있었는데 이제 카드에 빵꾸가 나고 또 술을 먹으면 위장에 빵꾸가 나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빵꾸 이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술 먹어서 위장에 빵꾸 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빵꾸를 메워야지. 그러니까 빵꾸 난 영혼을 메워보겠다고 오만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걸 빵꾸 내고 다니는 거죠. 이 역사야. 그냥 간단해. 그런데 너 빵꾸 났지? 메워줄까? 이거야 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든 사상이 구성돼 갖고 인기를 끈다 가만히 보면 내가 그 빵꾸 메워줄게야 주로. 근데 어떻게 메워줄 건데? 그랬더니 이분이 딱 던진 말이 있어. 네가 왕좌에 앉아라. 하나님한테 뺏기지 말고. 이거야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내가 포이어바흐 강의를 몇 번 했더니 대중 강의에서는 깊이 못해요. 특히 이제 교회 초청돼서 갔을 때는 그래서 그냥 스치고 딱 지나갔더니 성도님들 중에 또 학구파분들이 교보에 가서 사서 읽으신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 교수님 불면증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이어바흐 책을 서문 읽고 1장을 딱 뗄 때 깊은 수면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잦은 그 불안과 이런 걸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은 권해드립니다. 확실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왕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설파한 애가 있었으니 창세기에 나와. 뱀이다. 뱀의 목소리야.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심 전후에 포이어바흐를 다시 읽었는데 읽기 전과 회심 후에 읽으니까 이게 필이 그냥 전기가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왜냐면 말씀을 많이 읽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긴데 이거 누가 했던 얘긴데 그랬더니 뱀이야. 근데 뱀이 한 얘기는 심플한데 얘는 복잡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으면 현대인은 어렵게 얘기할수록 좋아하는구나. 근데 여긴 또 왜 쉽게 해달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뱀의 목소리를 아주 변주곡을 넣어갖고 어렵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네가 왕해 그 말이야. 근데 이걸 또 연락 체계화시킨 자가 있었으니 막스 형님. 그 다음에 실행한 자가 있었으니 레닌 형님. 그래서 인간을 말살하겠다고 수용소를 연락 설치하신 분이 우리 스탈린 동지. 스탈린은 왜 동지냐면 한국의 좌빨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부르면 왜 그 위대하신 스탈린 동지가 네 형님이야 이럴까봐 쫄아서 죄송합니다. 자꾸 오버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시도는 계속되는데 제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이것도 두 라인을 타더라고. 제가 이제 이 사상사와 역사를 훑으면서 보니까 이것도 두 라인을 타. 뭐냐면 포이어바흐 그 다음에 우리 막스 형님, 레닌 형님, 스탈린 동지로 이어지는 라인은 성서의 언어를 쓰지 않죠. 근데 이분들을 마음속으로는 열나 존경하는데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언어를 뭘로 바꾸냐면 성서에 나오는 언어로 바꾸는 또 라인이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얘들이 더 위험한 애들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라인으로 작업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를 모르고 성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저쪽 언어로 치고 들어가고 이미 교회로 만들어져 있고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침투해야 되냐면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근데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저쪽 형님들 걸 추구하는데 언어는 성경의 언어로 세팅한 게 또 한 라인이 쫙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럼 여기 끼면 뭐예요? 안녕이야. 안녕이란 두 글자는 너무 짧죠. 그래서 뜨거운 데 가는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뜨거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거였어? 그러니까 성서의 언어로 대적하는데 지금 여기 신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번데기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신학 교수님들 계시는데 제가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뭐 준비한 거니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얘네들이 이 라인을 탈 때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같이 써.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니야. 이러면 끝나더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회심한 이후에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확 다 뒤집어지고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게 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예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가 모든 걸 결정해. 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누구냐가 궁금해서 출가하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헛짓이었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위인인 줄 알았어. 누구는 뭐 신이라기를 그러길래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서 안 받아들였다고. 근데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다 바뀌어.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요. 저희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안 바뀌면은 야, 너 예수님 만났냐? 그럼 네. 그럼 근데 왜 안 바뀌어?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진짜 미스테리다. 세계 10대 불가사의.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데 안 바뀌냐.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얘네들은 왜 이러지? 그랬더니 얘네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야. 뭔데? 그래가지고 읽어봤어. 궁금해가지고. 지저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아는 그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읽어봤더니 어떤 놈은 아예 그냥 우리 기독교는 그냥 윤리학이래. 그럼 내가 이러고 다닐 필요가 없지. 원래 윤리학이면 내가 법철학자인데 그냥 원래 하던 직업이나 계속 하면 되지 뭐하러 이러고 다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빠질 머리도 없어 이제.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맞다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면 이러고 다닐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때 어떤 자는 또 도덕 선생님이래. 그래서 여러분 고딩 때 도덕 선생님 기억나세요? 왕짜증입니다.
이해되세요? 나 안 할래 이런 거. 그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또 혁명가래. 오 마이 갓.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혁명이거든. 우린 혁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만든 당 이름이 뭐야? 반혁명당이라고. 맞아요? 내가 또 뻥치지? 또 가짜 뉴스 만들지?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도덕 선생님, 혁명가 뭐 이런 걸로 낮추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도 깨닫게 됐어요. 아, 지가 높아지고 싶을 때 방법이 있어. 예수님을 끌어내리면 돼. 그러니까 두 개의 길이야. 왕좌를 탈환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왕좌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끌어내리면 지가 높아져. 이거구만. 그러니까 이거는 패역한 인간의 그 죄성의 본질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그냥.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그래가지고 이분 있잖아. 알브레이트 리첼. 알죠? 여기 신학교니까. 모르나 봐. 그래가지고 이 리첼이라는 분이 이상한 짓을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듣다가 기절할 뻔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건 맞대. 아니 그러니까 예수를 중시하지 않을 거면 예수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간판은 예수교인데 예수가 중심에 없어. 그럼 예수교를 왜 해?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 안 한다니까. 근데 간판은 예수교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농담인데 그래서 제가 해운대 살거든요. 우리 대학은 울산에 있고 중간에 기장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기장이 그 기장인 줄 알았어. 꼼장어 파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농담이 안 통하네. 왜 이렇게 진지한?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뭐지? 여태나 뭐 한 거야 그러면? 그랬더니 예수는 역사 연구를 통해 알려줄 수 있는 인간 설교자의 선생님이래. 예수가 내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 같은 거면 내가 이거 안 했지 처음부터. 도망을 쳐야지 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 속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생계형 예수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 그리고 이데올로기 예수교인들.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중심인데 예수를 팔아야 또 장사가 되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기가 찬 노릇이지. 그래서 그럼 뭔데? 그래서 나는 또 그 뭐지? 에큐메니칼 신학? 그래가지고 역사적 예수 이러길래 내가 예수는 역사다. 그거 신봉자거든. 그 영화 보고 눈물 철철 흘려. 제 아내가 증인인데 둘이서 같이 보다가 제 아내가 그러는 거야. 야, 너랑 똑같은 놈이 저기 나온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한다고 해도 의심해. 그런 놈 나오잖아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저와 같았다고. 그랬는데 뭐지 이게? 그래서 역사적 예수야. 그래서 이거 나랑 필이 통하네. 그러고 딱 읽었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의 변주 형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서적 관념이 도덕적 방식으로 해석되고 기독교 신앙은 그냥 윤리의 맥락에서만 긍정되고 그 진실성이 검증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예 기독사회주의가 등장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난 여름방학 때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강의를 했는데 독일에 오니까 필 받아가지고 막 엄청 달렸어요. 그랬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숙소로 저를 딱 데려다 주시다가 이 교수 강의 듣다가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자기가 그 목사님이 라가츠로 박사 논문 쓰려고 독일에 왔다가 지도 교수님이 인상을 딱 쓰시면서 독일은 통일된 뒤에 라가츠 같은 거 안 해. 딴 거로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결국 학위를 못 받으셨다고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당시 상황이랑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은 지금 이 철진한 19세기 판을 다양한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우려먹고. 그런데 또 어떤 동네에서는 모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은
통일 시대에 우리가 통일이 되려면 기독사회주의를 하면 북한하고 합쳐지는데 너무 나이스돼.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주의에 익숙하고 난 북한이 사회주의에 익숙하다는 걸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또 말 길어지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또 남한은 기독교에 익숙하니까 합치면 짱이네. 기독사회주의니까.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편의점에 가면은 호빵을 사 먹을 때 야채 호빵과 팥 호빵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합쳐서 먹는 애가 크레이지야. 슬라이트리 크레이지한 애야. 왜냐면 아니 그걸 왜 합쳐? 만두는 만두대로, 팥은 팥대로 먹어야지. 그런데 기독사회주의는 이거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주의는 예수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대. 세속적 버전이래.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일 깊이 파면 안 돼요. 그래서 쿠터와 라가츠로 이어진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처음에 바르트 교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는 라가츠의 일종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신인 때, 안 유명해지셨을 때. 근데 라가츠의 한 일종으로 벌써 제 안에 표정이 어두워졌어.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자유가 없어요. 이게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 그랬더니 좌파 기독교.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해봐. 그랬더니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를 어떤 분이 이분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 권진관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거 명예훼손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정리를 잘 하시. 그래가지고 민중은 예수를 가리키는 살아있는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저한테 얘기하면 예수는 예수다. 뭘로 대체가 안 돼. 민중이 무슨 예수여.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요게 되는구나 이분들은. 그거야. 그러니까 기독론에 손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병무 교수님은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 민중사건, 그리스도의 현존, 로고스 중심적 질서의 신학 거부. 이게 데리다가 텍스트의 해체야. 이게 로고스주의의 해체야. 나중에 제가 살짝 건드려 줄 건데 벌써 여기서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는 거야. 근데 이러면 살짝 위험해. 내가 잘못 찾아왔나? 여기 기장 아니죠? 장신 맞죠 여기?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좀 위험해 지금. 여기 장신으로 착각하고 왔는데 기장이었으면 이제 못 가 집에. 그래가지고 유영모와 민중신학 이런 거 보면 나는 이 책 읽다가 토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한국적 범죄 신론이라 가지고 뭐 막 이상한 걸 막 써놨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저보고 또라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수에 미친 뒤로 이게 속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못 읽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게 옛날엔 절에서도 살았는데 이제 절에 가라 그러면 가기가 싫고 그 이상한 그림 이런 거 보는 게 싫어. 그러니까 이거 읽다가 약간 토할 뻔했어. 근데 예언과 신비를 수행으로 지행합의를 하는 거래. 이게 민중신학의 여정에서 내가 수행해봤던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걸? 그래가지고 대책이 안 서. 아니 예수교가 범죄 신론이 될 수가 있어? 그러더니 또 이분들은 세길 기독 사회문화. 여기는 과거에 내가 친했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 법대 교수님도 여기 계셔. 근데 어쨌든 역사적 예수, 에큐메니칼 신학 이거 예수님이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이런 거구만. 그러다가 뭐예요? 기독교 사회주의가 통일을 위한 대안적 사상이다. 나왔네.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러더니 또 CR 사상은 또 뭐야. 뭐 온갖 게 나와. 그래서 CR이 나오질 않나. 뭐 범죄 신론이 나오는. 수행으로 뭐 지행 합의를 해. 왜? 기문 둔갑도 하지. 점도 보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쫙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성서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세팅하는 그 라인을 지지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탈을 쓰고 그리고 성서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걸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분들이 기반으로 주로 이제 교회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 기반 자체가 없어져요.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6.8혁명을 처음 설명했을 때 정말 암담했는데 처음 6.8을 얘기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8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좌파들도 6.8을 비판해요. 이거 별 영향가도 없고 뭐 별거 없었어. 세계를 못 바꿨어. 이러면서 막 비판하는데 이게 영향력이 있었든 없었든 저는 어떻게 보냐면 6.8 이전과 이후는 명백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법을 세팅하는 관점이나 구성하는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6.8에서 등장했던 정신들이 실제로 법과 제도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책으로 등장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8을 주도했던 그 세대가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법에 손을 대서 그 6.8의 정신으로 인권 개념을 재구성하고 법을 다시 바꾸고 정책에다가 이 6.8의 정신을 녹여내고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문화혁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바꾸니까 엄청난 효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혁명을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원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혁명은 체제를 엎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로 세팅하는 거를 혁명이라고 생각해. 볼셰비키 스타일로.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뭐가 혁명이 됐냐면 체제를 엎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여기가 이제 장신이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추가하면은 그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과 독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법치가 정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는 사실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법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간이 법치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잖아. 제가 그게 제 전공 아닙니까? 근데 종교개혁이 강력했던 지역에서만 가능해. 그러니까 제가 내일 아마 그 프랑스 혁명하고 명예혁명 비교하는 강의를 할 텐데 어디 가서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차원이 달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종교 문제거든요. 토크빌이 왜 미국 민주주의를 칭찬합니까? 거기에는 종교개혁의 여파,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면화된 기독교인의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법치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법의 지배가 가능해진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개혁 전통이 강해서 그 삶의 방식과 윤리와 세계관과 가치관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을 파고들어서 법을 장악하면 혁명의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법에 대한 존중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국 민주주의가 헤매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식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 영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법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가 되세요? 우린 법을 우습게 알죠. 그리고 주로 룰 오브 로 개념 자체가 없고 룰 바이 로야. 법을 수단으로 통치하는 개념엔 익숙해. 그러니까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다 법망을 피하려고. 안 웃기나 봐. 그런데 그러니까 법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치와 법에 대한 존경이 강한 사회에 아예 체제를 바꿀 필요가 없이 법에 침투해서 법의 속성을 바꿔버리니까 끝장났다. 근데 그 법의 속성을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대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체계화돼. 이게 헌법, 법률 이렇게 쫙 체계화돼 있잖아요. 이 체계의 뼈대, 골간을 뭘로 채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으로 싹 채우니까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물론을 기반한 그런 것들로 딱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팍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법은 다 중요해. 근데 법에 침투해서 이걸 싹 바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 빛나는 소위 개혁신앙의 강력한 그 사회체계, 나중에 이제 그람시 얘기를 할 건데 진지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안 먹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가 없어. 시도는 해봤지만 다 망했다.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대안적 사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관점에서 대안적 사회주의가 가능한 지역도 개혁신앙의 전통이 있는 지역이야. 왜냐하면 윤리가 체화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실제로 공산혁명을 체제 변혁의 혁명으로 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3인주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제가 꼽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중국에서는 절대 3인주의 할 수 없어요. 러시아 거의 힘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학 때 또 파리의 한국 식당에 뭐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현지식으로 다 됐어. 젊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장 속에 세균들이 원해. 매콤한 거를. 그래가지고 한인 식당에 딱 가갖고 김치 들어간 걸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저보다 살짝 형님들 같은데 한국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소주에 취해가지고 막 역시 사회주의야 유럽에 오니까 알겠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고 있다가 이러니까 제 아내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야. 너 싸움도 못하는데 조용히 해라. 내일 강의해야 되니까 밥이나 먹어라. 딱 그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하이 와까리마시다 이러면서 열심히 그래서 절대 옆을 돌아보지 않고 밥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듣다가 제가 코미디인 게 뭐냐면 대학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칭송하는 교수님들한테 파리에서 세금 얼마 내세요? 물어봐. 연봉의 60% 낸다니까? 기본이. 그럼 교수님 연봉 60%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럼 뭐라 그럴까? 좋지? 이럴 사람 몇 있을까? 저부터 싫어요. 지금도 간신히 먹고 삽니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면 뭔 돈으로 해? 제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복지 좋지 누가 불러? 뭔 돈으로 할 건데? 네 세금으로. 근데 저 말고 제 걸로.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쓴 거 보고 막 웃었어. 진짜 센스쟁이야. 뭐냐면 그 맨날 그 미제 승냥이들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애들은 다 미국에 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애들 미국에 가 있는 그분들 쫙 이름을 열거한 다음에 이분들의 아들 딸들을 빨리 하루속히 미제 승냥이로부터 구해서 장군님 품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누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막 웃었다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68혁명 얘기하다가 글로 샜냐면 68이 무서운 게 바로 그거를 체계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혁명의 방식을 바꾼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특별히 또 어때요? 진지전을 해야 되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빛나는 지역일수록 뭘 해야 돼? 법치와 법에 대한 존경심, 그 다음에 그 법의식, 이게 강렬하기 때문에 여기에 파고 들어가서 이 법의 성격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딱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국가를 여러분 공화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나라의 헌법이 그 나라의 공화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헌법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기본 속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뭘 확신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속국가는 다르죠. 그런데 세속국가의 기본적 성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을 장악해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성공한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체제를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가 있어.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세팅되면 이 나라에 사는 한 탈출을 할 수가 없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걸 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뭘 느껴야 되냐면 캐나다랑 미국은 거의 같은 나라 같은 한 나라 같은 느낌인데 운전하고 넘어가 보고 이리 와 보고 해도 비슷하잖아요. 분위기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자유권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걸 우리가 눈을 떠야 돼. 영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지 뭘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국가의 성격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였는데 자유를 억압하고도 괜찮은 나라로 변신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자유를 본질적 자유를 예수님의 공로로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유의 제도와 헌법의 자유권이 탑재되는 출발은 칼빈에서 시작이 됐어요. 원조야. 근데 원조인데 뒤에 더 발전해가지고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칼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제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내 자유를 억압하거나 핍박하거나 뺏겠다고 할 때 저항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뭐야? 아, 말씀대로 신앙해야 되는데 딴 거 하라 그러면 미신적인 거 하라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대로 신앙할 수 있는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뭐냐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강의할 때 크리스찬의 정치의식 했더니 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아 이정훈 교수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정치 강의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식에도 레벨이 있는데 최극단 최첨단 레벨을 달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은 매우 종교개혁적인 거예요. 뭐냐면 자유의 타협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자유를 제대로 딱 만들어 놓으면 집권자가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건 종교 실행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전문가인 목사님이 결정해갖고 말씀대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세팅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벽을 치는 거지. 근데 그걸 헌법으로 보장하고 그 헌법은 왕이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이름이 뭐든 권력자가 감히 건드릴 수 없게끔 딱 세팅해 놓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껏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리는 거야. 거기서 시작된 거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침해하고 들어오겠다는 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발전된 나라,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돼 있는 나라들의 헌법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때 뭘 보장합니까? 선교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돼요. 근데 그 선교의 자유에 뭐가 장착돼 있어요? 타 종교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톨릭식으로 미사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연부를 안 합니다. 연부를 뭐하러 해? 49제 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세요? 이슬람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영상에서 오버드와 스토겔이 잡혀갈 때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이슬람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신 거예요. 공공질서법에 걸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국이 뭐냐면 그 자유를 엄청난 전통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원조잖아. 원조 국가가 그 자유를 뺏겠다는데 동의를 할 때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거꾸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그 원조 국가가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사에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잉글랜드의 청교도가 있었던 나라인데 어떻게 그 자유를 명예혁명을 했던 나라에서 네 자유를 뺏을게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어디서 나왔다? 혐오 규제. 네 자유를 뺏을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을 말살하고 인간의 인권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면 되냐면 종교의 자유부터 뺏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의 산물로 등장한 자유의 출발은 기독교인의 양심이야. 말씀대로 신앙하고 싶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거 파이브 솔라 하고 싶어. 그러려면 그 양심이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 합당하게 예배하고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보장하려니까 자유를 세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른 기본권들이 시리즈로 보장이 돼. 선교하려면 여행의 자유 있어야지. 맞아요? 법인 설립의 자유 있어야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있어야지. 표현의 자유 있어야지. 다 보장해야 돼. 근데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어때요? 없어.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적법 절차 이런 거 없어요. 홍콩의 사업가를 재판도 없이 고문해가지고 늑고를 뭐 3대를 부러뜨려서 죽여버리잖아.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가 세팅될 때 뭐부터 주냐면 양심과 신앙이야. 그게 같이 겹쳐 있거든. 양심과 신앙이. 그러니까 요 자유를 허하면 시리즈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져. 근데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을 짐승처럼 다뤄. 자유를 뺏긴 인간 짐승이나 마찬가지거든. 여기 학교 오실 때 끈에 묶여 오셨죠, 다들? 지금도 막 이러고 싶고 막. 그러니까 가로수 보면 뭐 쉬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해가 되세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목에 끈을 못 묶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박탈하는 사회를 보시라고요. 뭐부터 없애나. 반드시 뭐부터 없애요? 종교의 자유부터 없앤다니까? 그럼 시리즈로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원리가 딱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타협을 하냐.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때 주로 역할을 누가 했냐? 동성애를 내세웠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얼마나 기가 차냐면 이거는 사실은 무지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외교안보 관계 국제 컨퍼런스를 우리 L정책연구원에서 열었을 때 미국 교수한테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우리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무지인 것 같다. 그랬더니 교수가 너 정확하게 얘기했다.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냅두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야. 크리스찬의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이 무식한 것도 레벨이 있는데 등급이 있는데 이 초 1등급이십니다. 아니 그냥 지들끼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끝나면은 한국에서 무슨 제재를 받습니까? 무슨 제재를 받아요 지금? 에? 뭔 제재를 받아요? TV에도 잘만 나오고 무슨 제재를 받냐고요. 그런데 그걸 내세워서 뭘 한다고?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잖아. 법 체계를 바꾸려고. 아니 심지어 헌법을 개정하려고 들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제가 법철학자니까 정의론 관점에서 설명해 주다가 또 필 받아가지고 달려가지고 어떤 김 동그라미 주 목사님을 비판했는데 막 그러는 거야. 아니 이분이 아니 말씀에 생리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왜 동성애만 갖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강의하다가 진짜 바보인 겁니까? 바보인 척 하는 겁니까? 이런 모욕죄인데? 큰일 났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생리법을 만들어요? 헌법을 개정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손대자는 거잖아 지금. 그걸 내세워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랑 지금 생리 문제랑 같은 얘기야 지금. 근데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경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군대 외에서는. 근데 군대에서는 이성간 성행위도 영내에서 하면 안 돼요.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 68혁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제도화되는데 여기서 제 강의를 이미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바쁘고 시간도 없으니까 짤막하게 가면은 이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분이 저분이에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쁜 게 저랑 헤어스타일 비슷한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나 빼고입니다. 이따가 푸코도 나올 건데. 그래가지고 저 마오 저분이 사실은 제가 기르면 마오쯤 돼요. 뒷머리는 남아있거든 아직. 근데 마오처럼 보일까봐 미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운대 중국집 이름이 마오야. 절대 안 가요. 저랑 친한 일본 교수가 그걸 보면서 야 마오라고 이름을 짓는 사장님의 멘탈은 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그냥 무지한 거야. 우리는 무지야 무지.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 여기서 또 2탄 쪽으로 가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 마오가 중요하다. 왜냐면 저분이 뭐냐면 막스랑 달라. 마오랑 막스가 어떻게 다른데? 근데 그 다른 지점이 유럽에서 터진 이 혁명의 스타일이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또 우리랑 비슷해.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게 궁금하죠? 얘네도 그거예요. 혁명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기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오의 고민은 뭐냐면 레닌 동지, 스탈린 동지, 이게 스탈린 아직 나오기 전이거든. anyway, 얘네가 해방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해방이 안 돼. 인간이 더 억압되고 죽어나가고 이런 길로 자꾸 가는 거야. 이게 뭐지? 이러는데 지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소련에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향을 잡았어. 그게 뭐냐면 자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사람이 바뀌어야 돼. 혁명이 성공하려면 체제를 바꾸는 걸로 안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이제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도사님들. 사람이 바뀝니까? 성도님이 바뀌어요? 신기하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얘네도 혁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바뀌는 놈을 죽이면 돼. 맞아요? 그래서 열라 죽이는 거예요. 인간 개조의 용광로. 근데 인간이 개조가 안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조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주아 문화에 물든 애들, 저 같은 애들을 죽이면 돼. 그러니까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아니 왜 설득하고 있어 죽이면 되는데 시간 아깝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파리처럼 죽일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사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인권을 내세워야 뭐가 돼, 일이.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인권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찾아보려고 그러면 성경밖에 없어. 짜증이 확 올라온다. 그리고 근대적 인권 시스템의 출발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열나 관심 많은 게 성경이야. 하나님이시고. 그거야. 그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 근거를. 그래서 가끔 이제 사기꾼들이 나는 막시스트인데 인권운동해요. 이러면, 사기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나 똑같으냐면 공기청정기 파는데 중국이 싫어. 미세먼지가 싫어. 이런 걸 같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또 안 되나 봐. 어떡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아니었어요? 가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세팅하는데 저 가운데 꼬맹이들 보세요. 쟤들이 홍위병이잖아. 근데 저게 유럽을 강퇴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젊은이들이 저기에 열광하는 거야. 근데 68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뭐냐면 히피 문화가 쫙 깔려 있어요. 히피 문화가. 그 히피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뭐가 플러스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냥 음란한 짓만 하면은 힘이 안 생겨. 교리가 있어야 돼. 교리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화. 그러니까 닥트린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돼요? 여기서 교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오를 수입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히피는 뭐야? 히피의 철학은 철학이 없는 거야. 그냥 음란 방탕하면 돼.
책임감 없으면 돼. 이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욕을 먹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이론을 탑재해서 교리화하니까 그냥 대마초 피고 헬렐레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여.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또 여기에 달라붙어 갖고 여기에다 또 이론을 더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끝내주게 멋있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뭐가 만들어져요? 제도적으로 베트남전 반전운동 분위기를 타고 국제적 좌파 단체들이 연대를 하면서 체계화된다. 이러면서 확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침투하면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지도급 인사가 됐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그러니까 유럽이 확 바뀌어버렸다. 판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하 서클이었는데 거기 형아들이 맨날 스터디 하던 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맛보고 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 그 원리.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형아들 있었어. 막 스터디 하던 형님들. 근데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어. 나하고 이제 비교가 안 돼. 전에 우리 학교에 계시던 분도 있어. 그 연구실이 아마 지금 제 연구실일 거야. 그래서 anyway, 막 그래갖고 이런 형님들이 옛날에는 그냥 모여가지고 학술지도 자기들끼리 만들고 그랬는데 그 학술지가 이제 등재지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뀐다. 그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6.8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권력을 잡았어. 자,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제가 번역하려고 했어요. 이거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이 책을 이게 영국 애들이 쓴 책인데 로라 칼린하고 이게 영국 사회주의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내가 번역해서 한국에 보급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각심을 가지라고 내가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벌써 번역이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이런 데 시간 낭비할 시간을 줄여주니까. 그래서 번역을 해주셨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리뷰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진실이 다 나와. 여기서 딱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 딱 나오잖아. 그런데 아니라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야, 본토에서 이분 저자가 2명인데 한 분이 누구야? 런던 프라이드 그거 기획자야. 니들이 그거 따라서 지금 퀴어 축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니들이 배우는 왕형님, 본토의 형님이 말씀하시잖냐. 기독교가 우리의 적이라고. 그래서 이거 기독교를 쓰러뜨려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로라 칼린이 피를 토하면서 피 토했는지 몰라 사실. 예, 또 가짜 뉴스라고 하면 안 되니까. 피를 토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칼린이. 아니 자본주의를 어떻게 끝장내냐. 이것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긋지긋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국가, 교회, 가정 이걸 어떻게 끝장낼 수 있냐. 다 해봤다. 안 되지 않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유지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냐. 그게 뭐예요? 기독교지. 기독교지. 그걸 끝장을 안 내고서 어떻게 자본주의와 싸우려고 하냐. 교회를 놔두고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었어요? 이걸 내세워서 법을 세팅하니까 교회가 없어지더라. 그 강력했던 애들이. 너무 나이스다. 얘. 그거 고백하고 있잖아. 그래서 표지에 둘이 뽀뽀하고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 책이 지금 버젓이 팔린다니까? 아니 그럼 다 나오잖아. 근데 이것도 가짜뉴스야? 노라 칼린이 가짜뉴스구만. 제작자구만.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책이 있잖아. 여기서 다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십자가 걸고 교회인데 꼼장어 굽는 기장이 아니고 교회인데 얘네들하고 생각이 같아? 이게 말이 돼요? 교회를 없애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의 적은 가장 핵심 주적은 뭐예요? 자본가도 적이지만 자본가보다 더 징한 놈들이 있다.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가 증명한다.
왜냐면 얘네들은 항상 인간을 억압하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세뇌시켜갖고 성경학교 이런 거 하지 마 이러잖아요. 아니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자꾸 세뇌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란한 짓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러? 교회가 하지. 맞아요? 나쁜 짓 하셨네. 아니 그 권리인데 왜 못하게 해 자꾸. 사람을 억압하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볼 때마다 뭔가 느껴지죠. 헤어스타일 누구랑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분을 따라한 것일까? 이렇게 누군지 모르나 봐 또. 이게 보통 헤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나오기 힘들어 지금 이 시대에. 시대를 앞서가시잖아.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빌헬름 라이예요. 빌헬름 라이. 근데 이분이 프로이드와 막스를 결합하신 분이에요. 성정치 성혁명의 원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분 당대에는 별로 조명을 못 받았어. 왜냐하면 소련 애들이 볼셰비키 애들이 금서로 지정했어요. 이 사람 책을.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지금 혁명 동지가 돼야 되는데 성에 빠지면 안 돼. 못하게 했다가 거꾸로 시간이 한참 지나서 68 혁명 때 이 사람께 대박이 났다. 왜냐하면 진짜 혁명은 여기서 성혁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근기가 인간을 얼마나 억압하느냐 이 문제가 보세요. 막스는 사회구조나 이런 걸 잘 분석했는데 인간을 분석하지 못했다. 근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내면을 잘 분석했다. 정신분석이니까. 근데 이분이 프로이드 제자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완벽하다. 사회도 분석하고 인간도 분석하고. 그래서 합쳤더니 인간의 해방의 길에는 성해방이 전제다. 그러니까 성해방을 위해서 성정치를 하고 성해방이 되면 인간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 이론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 윤수종 교수님이 전남대에 계신데 이분 시리즈를 다 번역하셔갖고 많은 제자를 키워내는 거지. 성혁명의 길로 가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요즘 우리도 교육을 하지만 저쪽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경남에서 저한테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활동가들이 교육청에 들어갔는데 빌헬름 라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교육청 공무원이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교육하고 있네요. 빌헬름 라이 갖고 교육하고 우리도 교육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 게 교수님 왜 EBS에서 음란 방송을 하죠? 그래서 빌헬름 라이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음란한 게 인권이 되죠? 교육방송이 왜 그런 걸 방송을 하면서 인권방송이라고 주장하죠? 근데 다 사상적 배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청소년들의 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음껏 추구하도록. 그래서 그걸 저지하는 부모는 매우 반인권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이제 가뜩이나 졸릴 시간인데 조금 레벨을 업 시켜 봅시다. 락강하고 레비스트로스가 나왔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그래서 이 락강이 진짜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크리스찬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 정신을 확 분석해 버리니까. 락강이 프로이드 계열인데 너무 훌륭해. 뭐냐면 주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언어가 주체를 규정해 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믿는 애들한테 너 누구야? 이렇게. 그럼 갑자기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역시 우리 교수님 크레이지다. 심상치가 않다. 너 누구야? 그게 뭐냐면 락강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너 누구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있는 줄 알아. 주체로서의 내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맨날 그거 얘기해. 코기토 이러면서. 그게 먹는 거야? 과자 이름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웃기고 있네. 넌 없는 거야 인마 이렇게 얘기해. 맞아? 그럼 넌 뭔데? 정체가 뭔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알았다니까. 이게 누가 왕이냐 그 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헛개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뭘 되게 합리적이고 주체고 뭐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돌아다니면서 똑똑한 척하는 애들 봐봐요. 제일 바보지. 왜 그래? 헛똑똑이해. 왠 줄 알아? 자기가 주체인 줄 알거든. 아니야. 너는 그냥 프레임 안에서 쳇바퀴 도는 다람쥐야. 걔가 무슨 생각하면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립니까? 쳇바퀴가 있으니까 돌리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다람쥐잖아. 그게 너야. 그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 잡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좋아 죽겠지. 네. 이거 뭐야. 그게 너야. 그러니까 누구냐고 도대체. 너 누구야? 그럼 뭐야. 그걸 해체해버린다니까. 해체할 필요도 없어. 원래 없었어. 해체할 필요도 없어. 주체가 없다니까. 보니까. 그럼 뭔데? 그랬더니 문법이 중요한 거야. 문법이. 그러니까 주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이게. 그러니까 심연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분석하고 연구를 했더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주체 막 그게 다 판타지야.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살았던 게 아니고 거꾸로 언어가 나를 도구로 쓰고 있었어. 아 이거였어. 그러니까 뭐야? 문법이 정해지면 그 문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권의 문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문법을 바꾸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뭐가 지배하는 거야 이게?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야. 그게 뭐야? 사회적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주로 무의식이 나를 끌고 다녔다니까? 나는 의식이 나를 끌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허구고 무의식의 장난질이었어 다. 근데 그게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고 사회적 무의식을 생각해봐. 그게 누구예요? 스트로스야. 딱 이해가 되죠? 이야, 이 어려운 걸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잘 왔죠? 근데 벌써 숙면을 취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딱 되잖아. 끝내준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뭐냐면, 야, 레비 스트로스하고 라칸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거 보면은 번역해놓으면 더 모르겠지. 그렇다고 원서를 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 공부를 할수록 더 헷갈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제 강의를 딱 들었더니 어떻게? 딱 이해가 돼. 그 소리였어.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구야? 루이 알티세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 구조주의와 마르크스의 교차로. 이데올로기의 호명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내가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너를 불러줬을 때 이게 어느 시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데올로기의 호명이야. 그러니까 결국 넌 누구야? 너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너를 불렀어. 그거야 그냥. 너라는 존재는 그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이데올로기를 갖는 게 아니야.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주체로 만들어내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티세르가 이데올로기 이론의 대가인데 이 양반이 이걸 파악한 거야. 뭐냐면 저처럼 예수에 미치면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이걸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내가 된 거야. 그러면 이런 또라이는 순교도 해. 이해가 되세요? 이 상태가 되니까 알티세르가 그걸 꿰뚫어 보고 이거 연락 위험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 같은 애들 데리고 혁명이 되겠어요? 택도 없지? 순교를 해버려.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안 되는데요. 마오 동지를 따라 아니요 저는 예수만 따르는데요. 그럼 죽인다? 그럼 죽이세요. 이런 애 있잖아. 얘 어떻게 얘를 도대체 뭘 해도 안 돼. 얘는 이제 인간 개조 불가능이야.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보세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북한 사회를 보고도 주사파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을 얘기하다가도 북한 얘기만 나오면 눈을 감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뭐라고? 이데올로기가 불렀다니까. 갸는 갸가 아니요 지금. 이데올로기가 갸요. 이해되세요? 석기 씨한테 물어보세요. 인권상도 받았는데.
인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마오와 알티세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티세르가 막스를 개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조주의를 가지고. 그게 마오의 도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구조가 있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저분이 그람시인데 제가 한때 되게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활동 초창기에 모 신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 한 분이 기독교 윤리학 하시는 분인데 저를 응원하러 오셨어. 학생들 데리고. 그래서 저는 이정훈 교수의 활동을 지지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심 전에 저를 지지했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정훈이 활동이 뜸하더니 요새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우리 학생들이 꼭 들어야지. 그리고 그 본인 수업을 휴강하고 애들을 데리고 다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엔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래서 그 대표 학생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수님, 그 교수님 화내고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수업 시간에 절대 이정훈 교수 얘기 들으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헐.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회심 전에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람시. 그러니까 기동전과 진지전이다. 이게 뭐냐면 교회 학교 정부를 장악하라. 이게 뭐냐면 기동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공대가 가서 확 흔들어 갖고 접수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에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동네는 기동전으로 접수가 안 돼요. 진지화돼 있어 이게. 엄청나게 견고해요. 이 진지가.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전이다. 그러니까 기동전과 진지전을 병행하면서 이 진지가 깨질 때까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투에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 아주 오랜 시간에 공을 들여야 돼. 이 진지가 깨지도록. 그러니까 일단 침투시켜. 그래서 확산시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걸려서 뽑혀나가죠. 그럼 또 침투시키고 또 침투시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야 이게 통화해 서로. 어떻게 통화나 했더니 신천지가 이렇게 하더라고. 침투시켜. 그래가지고 장악하라 이러면서 딱 비슷해. 그래서 와 이게 신천지가 얘들을 학습해서 이게 받아들였나 봐 전략을. 우리도 침투해 이제. 근데 안 돌아올까 봐 걱정이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어. 어떤 특강하다가 야 이정훈 교수가 떴다 이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한테. 이정훈 교수가 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일부러 조계종에 출가할까 봐 제가 걱정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와야 뜬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이러다가 진짜 갔다 오는 애들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전혀 걱정하지 마라. 걔들은 안 온다. 왜냐하면 조계종 맛을 보면 절대 안 돌아온다. 거기 더 좋다. 여기보다. 내가 있어봐서 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열나 고생해야 돼. 근데 스님들 짱이네. 앉아만 있으면 돼. 그리고 가끔 성도들이 오면 같이 차만 마셔주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어? 캡이야. 그래서 주지만 될 수 있다면 절대 안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쟤네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돌아온다. 아니 물적 토대가 다르다니까. 등값 걷어봤어? 은행에서 지폐 세는 기계 있어야 된다니까. 너무 깊이 얘기하면 안 돼. 영업 비밀을. 그런 데서 그런데 교회는 또 재정 함부로 못 써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맨날 뭐 교회가 부패 세력이라서 뭐 종교인 과세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애들한테 야 니들이 조계종을 안 가봐서 그러지. 거긴 천국이야. 주지 맘이야. 또 큰일 났다. 터져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돌아온다. 확실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적을 제거하기에 오히려 보내라.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럼 그쪽 세력이 불어나나? anyway.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람시가 진지전 벌이는 걸 생각해서 우리 교회를 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성공적이네. 다 박살나잖아요. 걱정이 나요. 걱정이. 근데 제가 교회의 일원이 아니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쪽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선택하는 거 항상 보면 힘들다. 그러니까 저쪽이 권력이 없을 때도 저기서 활동하다가 이제 바뀌니까 또 살만하니까 여기 와서 또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예수의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빡센 데서 사역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걸 보세요. 이분이 윤수종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네그리인데 뭐냐면 저분은 이태리 좌파인데 암살까지 미수.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분자혁명 이런 거 얘기하면은 복잡하니까 여기서 딱 얘기를 해드릴게. 자, 푸코, 들레즈, 가타리, 네그리 이게 다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근대적 관점, 그러니까 모던하다라는 게 왜 문제냐? 그러면 이게 권력의 문제인데 어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나누고 이게 기준이야. 표준적 인간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인이라는 이상한 말을 써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정상 아니면 비정상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근데 그거 자체가 결국은 권력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코가 지식의 고고학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담론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는데 보니까 어떤 유색인, 여성, 어린이, 동성애자, 환자, 이민자 이런 분들이 설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소수자적인 위치와 주변부로 밀려난 분들이 어떤 체제를 급진적으로 변혁시키거나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마이크로한 세계에서 생활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정치의 차원에서 저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분자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목민이다, 노마드다 하는 게 뭐냐면 생활의 영역에서 이게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와 지도교수와 제자의 관계, 또 부부관계 등등 모든 관점에서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해져서 저항 포인트를 잡고 저항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분자혁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 또 오늘 오셨으니까 짧은 시간에 3분 만에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푸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궁지로 몰려. 뭔 얘기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보세요. 푸코의 생명관리 정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정치 현상을 딱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했냐면 메르스 사태 끝나고 제가 논문을 썼어요. 유럽에서 핫한 철학자 중에 아간벤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간벤도 모르면서 까부는 애들이 한국의 좌파들이 까부는 애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싹 정리했어. 야 바보들아, 니들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아간벤 얘기하면 우리가 갑자기 또 깊은 숙면에 처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아간벤 생략하고 푸코 얘기를 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현대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게 요 생명관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대 권력의 핵심이 생명관리예요. 그러니까 근대 정치가 생명관리 정치야. 이걸 분석해낸 사람이 푸코예요. 되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드에 반대하고 싶어. 그런데 미제 승량이 이러면 이제 안 들어. 요즘 애들이. 그런데 뭐에는 관심이 있어요? 전자파. 이렇게 가는. 이게 생명관리 정치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당 의원들이 막 탬버린을 들고 나와서 튀겨진대 막. 그러면서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쟤네 차라리 연예인이 됐으면 좋았을 걸. 트로트 가수를 하지. 근데 지금 그런 게 뭐냐면 생명관리 정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어 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좌파들이 생명관리 정치를 얘기하면서 폼을 잡다가 자기들이 생명관리 정치의 화신이라는 걸 입증해. 행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메르스 사태 때도 제가 비판했던 게 뭡니까? 예를 들면 푸코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어떤 철학자가 저쪽 진영에서 막 활동하죠. 동성애 인권이다 이러고 다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가래로 막을 걸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못하니까 메르스 관리를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나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어떤 교수님이 점잖게 생명관리 정치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행보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게 생명관리 정치의 특징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진짜 인권이 소리도 없이 뺏기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간벤 얘기가 호모 사케르라는 게 동성애자를 사케르라고 부른다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바보들아 오히려 메르스 사태 때 번호로 호칭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케르야. 그래서 완전히 그 격리된 채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내가 왔는데 임종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메르스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평생 동지자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못 잡고 죽은 거야. 그분이 죽을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느껴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케르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간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공포가 확산되죠. 그럼 국민들은 불안해요. 그러면 격리하라 난리가 나죠. 근데 아내가 들어가서 손 잡았다는 소문 퍼지면 큰일 나죠. 관리 허술하다 이러면서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까지 점심때까지 뭐 했어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해 이러면서 바르르 떨던 자가 얘는 인권이 없냐? Yes. 걔는 평생 살다가 지금 아내의 손도 못 잡아보고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름도 없어. 80번 환자야 이 사람이? 뭔데 지금 이게? 삽개로로 만들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더 메르스 관리를 잘하느냐를 경쟁하는 게 생명관리 정치예요. 그거야. 이게 바로 근대 권력의 특징입니다. 생명관리 정치가. 그러니까 뭐예요? 참외가 썩는다. 전자파에. 이렇게 나오면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왜냐하면 모든 모던한 사람들은 거기에 꽂혀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생명관리를 잘해주느냐가 현대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미시정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해가 팍 될까? 그래서 영화 국제시장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유지되는데 어떤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산업화를 이끌었던 정부, 국가죠. 그 다음에 가정. 근데 이걸 지탱해주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독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팅돼 있다. 근데 그 영화에는 기독교는 안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세팅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모님 가정을 버리시죠? 이러면서 턴 하면은 크리스찬 안 해. 그래서 남편이 외국에 돈 벌러 가도 새벽 기도 나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혁명이. 왜냐하면 남편이 외국에 돈 벌러 가면 바로 턴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꼭 문제야. 이분은 새벽 기도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서 애들 잘 키우면서 우리 애들 교회에 헌신하고 국가에 보탬이 되는 애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봐.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그런 걸 들었어. 연락 세뇌당해. 그래서 얘가 또 대학에 갔는데 애들이 야 술 먹고 우리 주사파 운동에 들어올래?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는 우리 대학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그러니까 야 요즘에 이런 놈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열받는 거지. 얘 때문에 혁명이 안 돼 또. 근데 이런 애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 그리고 모여가지고 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그럼 선교하러 다니면 막 와 미쳐버린다 얘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추격전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저와 그 형님들 예수 믿으세요 형님들하고의 추격전이지. 뭐냐면 저는 애가 타는 거야. 저들을 빨리 해방시켜야 되는데 속고 있다 이러고 그분들 그 형님들은 쟤한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캠퍼스 안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거야 지금 그 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정치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침실은 정치의 장이냐? 뭔 상관이야. 개인의 은밀한 곳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가 정치야. 그러니까 거시정치와 미시정치. 그러니까 푸코는 거시정치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하고 의회 구성하고 이런 거 무시한 적이 없어요. 이 거시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미시정치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정치를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침대에서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도 권력 문제야. 정치예요, 이게. 성관계를 맺는 방식도 정치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걸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건 옳은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건 문란한 거야, 하면 안 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것들이 행위를 조종해낼 수 있는 규범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정치와 관련된 권력의 문제고. 근데 그 권력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긴 역사를 갖고 기독교라는 게 만들어낸 것들이 주로 그걸 통제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기독교인이지. 그러니까 빨리 해방시켜줘야지. 좋은 데가 있는데. 근데 우린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야? 간통해갖고 죄책감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장로님. 장로만 안 됐다면 너무나 즐거울 수 있었는데 더 많은 파트너를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밤거리를 헤매도 됐었는데 그 즐거움을 놓치고 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쳐 울고 계십니까? 당신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뛰쳐나가세요. 이러면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혁명이지.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교회 정치하고서 하고 싶어서 장로된 사람이면 거기에 속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면 권해도 안 된다니까. 그분은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지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냐면 미시정치 단계에서 생명관리 정치와 결국은 그런 것들을 구성해내는 이데올로기의 본질이 뭡니까? 담론의 문제다. 담론이 형성되면 이게 권력이 되고 그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분 아시죠? 주디스 버틀러. 퀴어의 창시자. 근데 이분이 뭐냐면 젠더는 패러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젠더 트러블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젠더 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버틀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네들 운동의 핵심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 강력하게 이론을 펼쳤거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적 세계를 깨려면 어떻게 되냐면 젠더가 고정돼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트러블을 일으켜야 돼. 근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 증거로 나타난 게 LGBTQ. Q는 헷갈린다. 그러니까 LGBTQ가 있어. 이게 나타나줘야 이걸 흔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페이크다. 이렇게 가려면 증거가 나타나줘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트러블은 존재하는 트러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러블을 일으킬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권력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동성애 진영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또 한 꼭지로 따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거를 구호에 넣거나 단체 이름에 넣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뭐 반대 이런 게 아니고 생명 존중, 낙태 반대가 아니라 생명 존중이야. 생명이 제일 우선이에요. 생명 우선, 생명 존중 이렇게 가야 돼 프레임이.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프레임을 더 잘 짜야 돼. 잘 짜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젠더와 섹스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생각해 자꾸. 근데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흥분한 분이 또 이정훈 교수 스파이? 그러면서 벌써 또 전향한 거야 반쯤? 그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젠더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나쁘고 좋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사회 문화적으로 인식하는 성이 있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해? 젠더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젠더라는 게 메일, 피메일 말고 제3의 난 바이너리한 젠더가 존재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근데 그런 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어딨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50몇 가지가 어딨냐고 본 적도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존재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게 성 역할과 관계가 됩니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손님이 왔어. 차를 내와야 되는데 누가 내와?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앉아 있는데 당연히 여자가 일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이분이 차를 가져오는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여자야. 그러면 당연히 알아서
차를 가지러 가야 돼. 이러면 성 역할이 고정되죠? 그러면 그거는 역사 문화적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틀러가 쇼킹하게 등장한 거는 보통 이 섹스가 젠더를 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가 역사적 관습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성 역할이 생기고 젠더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버틀러의 혁명적인 이론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젠더가 생물학적인 성을 규정해버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젠더는 패러디다. 그러니까 다 진짜가 없다. 진본이 없다. 다 뺏긴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 패러디로 섹스를 규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원래 그런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성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이때부터 얘네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흔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을 진짜로 일으키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요런 걸 가지고 싸우면서 논쟁을 이끌어가면서 지네들이 말하는 담론을 형성해 간 거야. 그러니까 담론의 주인공이랑 권력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법이 바뀌고 우리가 싹 쓰러지는 식으로 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 판을 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완벽한 허구라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것들이 영향을 주죠. 당연히. 구분도 되고. 그걸 어떻게 부정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거꾸로 자 봐라. 동성애자들끼리도 더 예를 들면 레즈비언 커플이 있는데 실제로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 역할을 하죠. 그걸 부치 앤 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남자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이 있고 여자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이 있는데 봐라 니들도 성 역할을 정하지 않냐. 이렇게 공격하면 버틀러한테는 안 먹혀요. 왜냐하면 그래 내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 남자 역할이라는 게 패러디다. 남자라는 게 문화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 흉내를 내고 있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걸로 얘를 남자로 규정하면 남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레즈비언 중에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대 파트너에게 더 여성스럽게 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증거로 패러디 이론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남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젠더가 형성되면 그걸로 섹스를 정해버린다. 그게. 그러니까 남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젠더라는 게 이런 비평적 차원에서 장난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트러블을 세게 일으켜야 정치가 바른 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아주 옅은 비렐름 라이 수준의 성정치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전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게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게 LGBTQ. 그러면서 이거를 마이너리티니까 특별히 보호해야 돼 해갖고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세팅하기 시작하면 어디 있는지 확인도 안 됐지만 일단 법이 세팅되면 법을 준수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수인 크리스찬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법체계가 세팅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혐오 표현 규제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 규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성애자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뭐냐면 이슬람 문제 이런 걸 같이 곁다리로 넣어서 그러니까 공공질서법에 뭐가 있어요? 종교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슬람을 비판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지향을 비판하면 안 돼. 조롱하면 안 돼. 이런 게 다 같이 탑재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한을 당해요? 크리스찬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교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고 그러니까 자유권을 제한당하는 거를 법제화할 때 교회들이 침묵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헤이트하지 않아. 우리 사랑이야. 그러니까 저 법은 헤이트한 걸 막자며. 그러니까 반대하지 마. 침묵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존재 자체가 헤이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헤이트의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뭐예요? 2등 시민으로 전락한다니까? 실제로 현상이 그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도 못 믿겠냐? 영국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영국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그래서 데리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해체해버립니다. 데리다 철학은.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초대한 제닝스 있죠? 시어도 제닝스, 시카고에서 그 양반이 구사하는 이론의 배경이 뭐냐면 레비나스라고 있어요. 철학자 중에. 레비나스하고 데리다를 깔고 신학적인 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데리다의 핵심이 뭐냐면 해체예요. 담론의 해체.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를 해체해버려요. 그럼 말씀이 해체돼요. 그러면 말씀은 그냥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적은 거지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로고스주의의 해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서 논쟁했더라? 어떤 분이 바르트 전공하셨다는 분인데 정치신학 하시는 분하고 모처에서 논쟁할 때 제가 데리다 얘기하면서 해체가 거대 담론이다. 그래서 제압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대 담론을 해체하는 게 인간의 해방과 인권 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웃으면서 그 해체가 거대 담론입니다. 또 하나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발생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라인의 개혁신앙의 전통을 해체하고 그 종교개혁의 윤리, 인간의 내면에 장착되고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그것들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담론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인권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다. 결코. 그러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국가로의 변신을 만들어내는 모든 이론의 발전 양상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실현되는 순간 국가의 성격이 뭘로 바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인간이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대로 하다가 뭐는 못했냐면 자기가 정해진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뭐냐면 전체주의를 혐오하고 나치 이후에 더 강화된 인권론이 전체주의를 반기는 방향으로 갈 때 뭐부터 붕괴되냐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축소시킬 때 동의하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캐나다가 어디까지 미쳤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게 부모의 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전통의 가정은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거를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연다는 거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라오스나 캄보디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법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라인에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빌 AD9 같은 게 어떻게 통과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 양육 방식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권력이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을 전체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전통을 갖고 역사 문화적 인권의 전통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영역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을 합니까? 교회에도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허용하는 법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철학의 전략이 스며들어와서 법을 세팅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 버리더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악법을 비판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비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멸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도 1986년에 공공질서법 처음 나올 때는 겁 안 났지.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시리즈로 2000년대에 더 센 법들이 나와서 크리스찬을 2등 국민으로 만들어도 저항을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크리스찬 법률가 안드레아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소수자로 전락해서 불쌍한 크리스찬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 그래서 제가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 나간 신학생이 저한테 덤비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밥줄을 내가 지켜주는 거야. 그 토대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럼 나한테 고맙다 해라. 음료수 하나 사갖고 오든지. 김영란법에 안 걸린다. 우리 학교 학생 아니라서. 그렇게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리하면 요 얘기만 해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인권이 어디서 시작되냐 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전제되지 않는 인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권이론은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스 계열에선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막스 본인이 막스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권 타령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무산자 계급에게 자꾸 권리를 부여해주고 좋은 걸 주면 혁명의 동력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인권 투쟁을 할 이유가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거지. 지금 자꾸 자본가들한테 속아가지고 찔끔찔끔 던져주는 모이 받아먹으면서 인권 타령하면은 혁명을 못한다. 이게 막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완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막스가 추구하는 사회는 더 이상 인권 논쟁이 필요 없는 완벽한 사회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죠. 그런 사회는 인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체제, 어떤 국가도 다 그 구성원은 비판하고 반대하고 비참함을 얘기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전혀 비판의 대상이 안 되는 체제가 딱 하나 있더라고. 북한. 거긴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그리고 유일하게 욕 안 먹는 지도자가 있어요. 김일성. 그 외엔 다 욕 먹어야 돼. 다 독재자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라고요? 미친 거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론적으로.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인권 이론가들 중에 진실한 사람들은 저쪽 진영에 있으면서도 인정합니다. 막스로부터는 인권 이론의 근거가 추론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유물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존엄하다고 논증할 수 없어요. 이론의 틀이 그래요. 유물론이 어떻게 인간이 존엄한 걸 입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피노자 생각해 보세요. 스피노자. 범신론이야. 범죄신론이야. 유물론과 범신론은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가 한 방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서요. 그러니까 제가 범신론과 유물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알티세르가 구조주의와 막스의 교차로, 저는 유물론과 범신론의 교차로, 불교와 사회주의의 교차로에 있었던 자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능성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질서, 자연이나 자연의 질서에 전능함을 입히는 놈들이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구사한 이론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 개나 돼지와 가치적으로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존엄함을 구성할 이론적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개돼지나 같은 레벨이에요. 가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범신론이나 유물론 이런 거 팔아먹는 애들 만나면 인권 타령하면 제가 그런다고. 개돼지 안녕? 뭐야 쟤는? 나는 존귀하다. 너 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리고 너 하나님 안 믿어도 원래 존귀했어. 열나 존귀했어. 창세기에 나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줬어. 너. 거기서 존엄함이 나온 거야. 그 외에는 근거가 없어. 그랬는데 네가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됐어? 개돼지 반열로 떨어진 거야 지금. 네 스스로 네 똑똑하다고 유물론 쫓아가가지고 잘했지? 너는 네 레벨은 개돼지와 가치적으로 차이가 없어. 근데 어떻게 인권론을 구성하고 있냐? 너 천재다 야. 이야, 그래가지고 야 인권이니까 인권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근거 가져와봐. 논리적 근거 가져와봐. 내가 노벨상 줄게. 못 가져와.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딱 하나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줘서 귀했어. 이거를 제대로 세팅한 게 종교교육이라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걸 없자는 거잖아요. 얘들이 지금 이걸 해체해버리자고. 그랬더니 신학교 안에서 그걸 동조하는 애들의 정체는 뭘까요? 열나 똑똑해. 그래가지고 헛똑똑이 나셨네. 그래서 나중에 네 직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들의 직장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